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40년을 성실히 살았는데 은퇴 후 꿈꿨던 전원 생활이 어떻게 쪽방촌 생활로 바뀌었는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19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서울의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초봉이 월 8만 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꽤 괜찮은 금액이었죠. 노원구 중계동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부모님 집에서 통근하며 월 2만 원을 집에 들이고 3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했어요. 그 시절 저의 경제관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전부였죠.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늘 미래를 그려봤어요. 언젠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는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 말입니다. 1980년 군대를 다녀온 후 생산관리 업무로 전환되면서 월급이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엄마 제가 이제 월 15만 원 받아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생생해요. 1983년 저는 지금의 아내인 박순희와 결혼했습니다. 순희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저보다 3살 어린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어요. 첫 만남은 친구 소개였는데 그녀의 수줍은 미소에 한눈에 반했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전세 2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얻었는데 결혼 자금은 양가 부모님 도움과 제 적금 500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신혼집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순이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면서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말해주던 목소리가 하루 종일 제게 힘이 되었어요. 그때의 저희는 가진 건 없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985년 첫째 아들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겼을 때의 그 떨림,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뜁니다. 순이는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고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느꼈어요. 월급이 35만 원으로 올랐지만 육아비와 생활비 증가로 저축은 월 10만 원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밤에 아이가 울면 순이가 먼저 일어나 젖을 먹이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상사들이 김 대리는 믿을만하다고 말해주시곤 했어요. 1988년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안으면 울음을 그쳤는데 딸은 순이만 찾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빠다라고 말하면 까르르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두 아이가 커가면서 더 큰 집이 필요해졌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전세금이 6천만 원이었는데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빌리고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마련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아버지가 아들아 힘들겠지만 꼭 갚아라고 하시던 말씀이 귀에 맴돕니다. 새 집은 확실히 넓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생겼고 순이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사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던 순이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저희 회사도 어려워졌습니다. 2년간 월급이 동결되었어요. 그때의 불안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정리해고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정리해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시절 저희 가족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순이가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꼼꼼히 보면서 10원, 20원까지 계산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때부터 전략 정신이 더욱 투철해졌어요. 아들이 중학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 부담이 늘었지만 사교육은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곤 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1999년 전세금 1억 5천만 원짜리 32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네요. 월 상환금 35만 원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새 집은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 방도 따로 있고 거실도 넓어서 가족이 함께 모여 텔레비전을 보기에 충분했죠.
순이가 이제 정말 집다운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2005년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월급이 2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로 연간 1,200만 원이 들었지만 적금과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아들이 취업하고 2010년 딸도 교대를 졸업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의 기쁨이란 아빠 제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미영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자녀 교육비 부담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적금을 100만 원으로 늘렸어요. 2012년 아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통장에서 그 큰 금액이 빠져나갈 때는 아쉬웠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웠습니다. 가끔 순이와 함께 국내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순이가 여보 우리도 이제 여행 다니는 부부가 됐네요 라고 말하며 웃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때부터 은퇴 후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텔레비전에서 귀농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죠. 주말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채소를 기르는 일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2015년부터는 정년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최고 380만 원까지 올랐고 생활비는 28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며 노후 자금 마련에 집중했어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도 꼼꼼히 검토하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계산해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전원 생활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깨끗한 공기, 넓은 땅,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 도시보다 생활비도 적게 들고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퇴직 후 이주할 지역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충북 제천 지역의 농가주택을 여러 번 둘러봤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맑은 공기, 친절한 주민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2020년 12월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1천만 원을 받았을 때의 그 묵직한 느낌이란 40년간 한 곳에서 성실히 일한 결과였죠. 회사에서 작은 송별회를 해줬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대규모 모임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동료들이 김 팀장님 농사 잘 지으세요 라고 인사해주던 따뜻한 말들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퇴직 후 2개월간은 서울에서 쉬면서 본격적인 이주 준비를 했어요. 제천 지역의 농가주택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 때는 아쉬웠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아파트는 예상보다 빨리 4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 8천만 원을 상환한 후 3억 4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을 보면서 순이와 저는 화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라고 순이가 말했죠. 2021년 3월 드디어 제천으로 이주했습니다. 농가주택 구입비와 리모델링비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20평 단독주택과 300평 농지 그리고 2억 가까운 여유자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농업기술서를 사서 공부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도 받았지만 실제 농사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첫 해 토마토 농사는 7월 장마 때 대부분 썩어버렸어요. 밭에 서서 썩은 토마토들을 바라보던 그 절망감이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옆 밭 김씨가 다가와 첫 해에는 다들 그래요. 농사가 어디 책으로 되겠어요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 계산해보니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로 500만 원을 썼는데 팔 수 있는 토마토는 300만 원어치 뿐이었습니다. 200만 원 손해네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경험이 생겼으니까.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겨울 난방비가 월 40만 원씩 나온 것도 충격이었어요.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라 기름 보일러를 써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힘든 것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었어요.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40분 거리였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청주나 서울까지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나이에 무슨 큰 병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정기검진이나 간단한 치료도 쉽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토박이들의 텃세는 없었지만 농업 기술이나 지역 정보에서 소외감을 느꼈어요. 저희는 항상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순이는 특히 문화생활과 자녀들과의 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순이의 목소리에서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주말마다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해인 2022년 상추와 배추 농사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기술 부족으로 수확량이 적었고 코로나로 농산물 판로도 막혔어요. 직거래 판매를 시도해봤지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팔려고 했는데 사진 찍는 것부터 상품 설명 쓰는 것까지 모든 게 어려웠어요. 젊은 농부들은 SNS를 활용해서 잘 팔던데 저희는 그런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2022년 말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주 병원에서 혈당 수치가 높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2023년 초부터는 발목 신경병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더군요. 농사일 중에 호미질을 하다가 발을 다치기도 했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의사가 당뇨 합병증으로 발목 신경병증이 시작됐다고 설명할 때의 절망감이란.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해졌는데 매번 청주까지 가야 해서 교통비와 시간 부담이 컸습니다. 진료비 15만 원, 약값 8만 원, 왕복 교통비 3만 원으로 하루에 26만 원씩 들었어요. 한 달에 2번씩 와야 한다니까 월 50만 원은 넘겠네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농사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특히 무릎을 굽히고 하는 작업이 어려워졌죠. 순이도 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말 제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농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간의 농업 손실과 의료비로 자금이 5천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농가 주택을 급매로 내놨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을 희망했는데 농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7천만 원에 팔고 2024년 2월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돌아와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중계동 아파트가 5억 5천만 원으로 올라 있었어요. 3년 사이에 1억 3천만 원 올랐어요 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들었을 때 허탈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진 돈은 6,500만 원 뿐이었어요. 전세도 4억은 해야 한다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영등포나 구로 쪽에서 전세 1억 정도 되는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던데 그마저도 부족했어요. 아니면 쪽방이라도 알아보시겠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에서 50만 원 정도면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등포구 쪽방촌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그리고 4.5평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 여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24년 8월 현재 쪽방촌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4.5평 공간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거실, 식당, 서재를 겸하고 있어요. 벽 너머에서 이웃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는 다른 주민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근처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해 월 1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12시간씩 서서 근무하니 무릎이 아프지만 참아야죠. 순이는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주 4일 일하며 월 80만 원을 벌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이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국민연금 90만 원과 합쳐 월 수입은 290만 원입니다. 생활비는 220만 원 정도인데 의료비가 월 80만 원씩 나가서 실제로는 적자예요. 현재 자녀 자금 6,500만 원으로는 10년에서 15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건강이 더 악화될 때입니다. 간병비와 의료비가 급증하면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해요. 자녀들에게는 잠깐 작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시 괜찮은 곳으로 이사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미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괜히 걱정만 끼쳐줄 뿐이야. 순이에게 말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에 좁은 방에 누워 있으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만약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농사 대신 다른 일을 했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실로 향합니다. 67세의 나이에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해 주실 때면 작은 위로를 받아요. 순이도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시식해 보세요 라고 권하는 순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현우와 미영이는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묻지만 저희의 진짜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아빠 농사는 잘 되세요? 라고 물어올 때마다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의 로망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해요. 농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20년에서 30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 영역입니다. 특히 60대 중반에 시작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기술 습득 기간도 부족해요. 또한 농산물 시장은 기후변화, 정부 정책,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등 변수가 많아 수익 예측이 어렵습니다. 노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값만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접근성, 교통편, 생활 인프라,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저희처럼 집값이 싸니까 생활비도 적게 들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은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병원 이용 빈도가 높아지므로 의료 접근성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저희의 경우 월 80만 원의 의료비와 교통비는 예상했던 생활비 절약 효과를 완전히 상쇄했습니다. 노후 자금도 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요. 저희는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한 자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유동성을 크게 제한했어요. 노후 자금은 의료비나 생활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상당 부분을 현금이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도시 아파트보다 매각이 어렵고 가격 변동 폭도 커서 노후 자금 투자처로는 부적절했어요. 저희가 1억 2천만 원에 산 집을 7천만 원에 급매로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증거죠. 만약 귀농을 정말 고려하신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말 농장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몇 개월씩 농촌에서 생활해 보시고 농업 기술을 차근차근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도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도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야 해요. 저희는 아들과 딸이 모두 취업해서 독립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50대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주거 계획은 최소 10년 전부터 신중하게 수립하세요. 귀농이나 지방 이주를 고려한다면 5년 이상 충분한 사전 체험과 준비 기간을 가지시고 노후 의료비는 현재 의료비의 3배에서 5배로 예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0대 분들께는 기존 거주지를 벗어날 때 되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는 실패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여유롭게 산책하시고 손자 손녀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습니다. 저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순이와 저는 요즘 작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최악이긴 하지만 건강만 유지할 수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저희 나이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는 어렵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순이와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라고 말하는 순이에게 저는 그래도 우리 함께 견뎌내고 있잖아라고 답합니다. 힘들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 걱정까지 지어주고 싶지 않아요. 현우도 자녀 교육비에 대출금 상환으로 바쁜데 부모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그때가 되면 아빠가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다라고 솔직하게 사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절대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다른 직원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계세요.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요즘 은퇴해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지 새삼 느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더 씁쓸하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순이도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이 들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네요 라고 말하는 순이의 목소리에서 위로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4.5평 쪽방에서 살고 있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아픈 몸으로도 일해야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럭저럭 몸이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자고 다짐합니다. 큰 꿈이나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께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은퇴 후 인생을 계획하실 때 저희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어요.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의료 접근성을 항상 고려하면서 노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천합니다. 저희처럼 갑자기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기존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순이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